을지로 주식 덕. 네, 안녕하세요. 오늘 1일 MC를 맡게 된 류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조 MC를 맡게 된 정동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 출연한 중국 소비재 담당 김지은입니다. 아, 네, 제가 나름 오늘 MC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은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주인공이신 우리 김지은 연구위원이 이번에 중국에서 양회가 있었죠.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레포트를 발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양회 매년 듣는 얘기긴 해요. 저도 많이 들었죠. 근데 양회가 정확히 뭔가요? 네, 양회 당연히 2개 회의를 지칭하는데요. 네, 먼저 설명에 앞서 아마도 정동호 위원님이 중국에서 유학한 적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네, 양회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양회는 2개의 회의,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이 2가지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고요. 네네. 그리고 정협은 정책자문 회의다, 자문기관이다라고 네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또 매년 3월에 열리는 최대 정치 행사인데요. 보통 한 해 국정 운영의 핵심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네. 아, 네, 맞습니다. 네, 목소리도 좋으신데 정리도 깔끔하시네요. 저희 너무... 팀의 성시경. 인정합니다. 네, 방금 정동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양회는 보통 중국 한 해에 향후 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양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아마도 향후에 주도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양회를 필연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양회가 중요한 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회를 얘기하는 건 보통 양회를 하면 관련주가 막 주가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더 관심이 많은데 올해는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최근의 모습은 조금 왜 다른 그런 상황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보통은 양회 이전에는 보통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보통 주가는 보통 선반영, 기대에 선반영하는 경향이 네네네.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기본적으로 10년 과거 데이터를 보면 10년에 약 80% 보통 상승세를 이어가는 확률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번 2월 달에도 과연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2월 달에는 조정장이었습니다. 그 네.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과거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쵸. 10월 말 기준으로 아마도 2월 말까지 네네. 작년 10월 말 기준에 1월 말까지 아마도 상승세를 쭉 이어왔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마도 그 상승세가 작년 연초 대비 네네.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네. 네, 이에 따라 아마도 차익 실현도 있었고 또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춘절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보다 보복 소비가 없었습니다. 네, 보복 소비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경기 회복도 더디미고 더 중요한 게 이번 양회 때 서프라이즈 자체도 없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양회에서 또 주목해 할 만한 점이 시진핑 집권 3기 출범을 공식화한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서프라이즈는 당연하고 뭔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왔을 걸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맞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번에 3년인 이후로 당연히 많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많은 기대감을 실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또 주목할 게 있는데 3년인은 시진핑의 3년인이지 밑에 사람들의 물갈이입니다. 즉 밑에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교체로 인해서 당연히 관련된 부양 정책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양회보다는 4월 개최된 그 정치국 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정치국 회의는 아마도 1월달 1분기에 이런 지표들이 반영한 이런 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4월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나와 주실 거죠? 네. 찐에 나와주실 거죠? 네. 그때 이광수 부장님이 나오시는 걸로. 어쨌든 그럼 이번 양에서 저희가 서프라이즈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주목할 포인트를 제가 3가지 단어로 요약해봤는데요. 바로 경고문입니다. 경고문. 경고문 조금 무섭게 들리지 않나요? 글쎄요. 어떤 되게 의미인가요? 경고를 막 했나 봐요. 네, 경은 저는 경제 성장률로 단어를 요약했고요.
고는 뭐로 생각하십니까? 고용? 네, 맞습니다. 네, 고용. 네, 고용. 예. 문제입니다. 문제 아, 바로 리스크, 아. 이슈를 뜻입니다. 어. 네, 먼저 경제 성장률 대해서 먼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지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5%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네, 5%는 과연 이게 높을까 낮을까에 대한 의문이 가질 수 있는데요. 작년에 목표 제시하는 거는 5.5%입니다. 아, 조금 낮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작년보다 낮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낮은 기저로 인한 도 있었고 리오프닝도 있는데 그러게요. 네. 당연히 반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5% 제시가 오히려 시장의 기대감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당연히 네네. 주가 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네네. 그 낮추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 네. 첫 번째는 바로 신뢰 회복입니다. 중국 정부의 신뢰 회복입니다. 네네. 네, 그 이유가 과거에는 사실은 1998년 금융 위기, 2014년에 이런 중국의 부채 위기, 그다음 2019년에 코로나 터졌죠. 코로나19가 시작된 점이고 2022년 작년에 이런 고강도 방역 정책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딱 이 네 번을 제외하고 모두 다 목표 성장률을 상회했습니다. 아, 네. 즉 중국은 만약 이번 연도에 목표 성장률을 상회 안 하면 바로 중국의 신뢰 위기가 중국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까지요? 판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붕괴까지. 네. 왜 그러면 목표 제시하는 것처럼 목표가 설립 못하면 당연히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믿음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코로나 봉쇄 정책이 좀 워낙에 강했었다 보니까 네네. 중국에서 지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목표를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는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포석입니다. 사실은 이번 연도에 목표를 낮추면 사실은 차기 2024년의 목표를 상대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래의 성장, 중장기 성장을 위한 이번 연도의 낮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신뢰 말씀과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고분의 고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만큼 고용이 가장 민생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고용이 네네. 돼야지 안정적인 수입이 이루어지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네네.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작년에는 제가 5.5% 성장률을 말씀드렸잖아요. 5.5%의 신규 고용자 수는 1,100만 명입니다. 1,100만이요. 네, 맞습니다.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그러나 이번 연도는 5%잖아요. 네네. 5%의 신고용자 수는 1,200만 명입니다.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증가했어요. 네. 네,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목표를 되게 높게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작년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코로나로 네. 인해서 최대 실업률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 네네. 네. 그다음에 이번 연도는 최대 졸업자가 최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있습니다. 취직은 잘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제 대졸자가 탄생해서 많이 고용을 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생을 특히 민영 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아마도 규제 없는 한 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결이겠군요. 네. 네. 경제와 고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는 사실 그 마지막 리스크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중국 수출도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고 예전에 뭐 미국 중국 갈등으로 인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인건비의 어떤 메리트 좀 떨어져서 지금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중국에서 나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공장들이 이제 이전되는 그런 것들.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 안 좋지만 어떤 리스크가 좀 부각될 수도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뭐 3년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강도의 방역 정책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어떤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네, 팀장님이 아주 좋은 리스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중국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인지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그 리스크를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응책으로 사실은 중국 정부의 이번 연도에 중요한 과제로 바로 이런 수출 위축으로 인한 내수 확대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대출 위기 이런 리스크 위기를 바로 금융 관리 리스크로 강화된 점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중점 과제를 내세우고 네네. 있습니다. 그럼 이번 연도에는 뭐가 가장 큰 리스크나 바로 중국의 부동산입니다. 네, 사실은 부동산 중국에는 토지 경제로 일으킨 저는 경제다고 과언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토지로 인해서 부동산 산업으로 이렇게 부상되었고 네네. 부동산으로 중국의 경제를 일으킨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네. 최근에 중국의 이런 부동산이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정부는 이 부동산을 부양할 의지가 아직까지는 없는 게 가장 중요한 리스크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좀 좋지 않은데 옛날처럼 막 부동산 막 밀어붙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비나 뭐 제조 정상화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비재 애널리스트시니까 지금 소비재 그 상황은 좀 어떨까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보복 소비가 좀 없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리오프닝 되면 사람들이 막 뭐 쓰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현재 소비재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IB 이런 글로벌 기관들이 중국의 경제 전망을 특히 수출을 이미 올해는 작년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망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투자도 사실은 거의 소표 상향했고 거의 상향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0.2%인데 이번 연도는 8%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장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의 탄력성이 다른 데보다는 훨씬 높다는 뜻이죠. 네네. 네, 이러니 그러나 우리는 이런 8% 수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 8%는 사실은 이 낮은 기저로 나온 8%입니다. 즉 코로나 이전에는 모두 다 8% 이상은 성장했어요. 높은 게 아니군요. 그게. 맞습니다. 결국 높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비재도 이런 폭넓은 차별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중국도 다른 데도 그렇지만 중국 특히 이 차별화 트렌드를 좀 잘 봐야겠군요. 예, 뭐 소비재 시장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도 오늘 을지로 주식 토크니까 뭐 관련 종목에서 좀 알아봐야 될 거죠. 상황이 썩 좋진 않지만 이 차별화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아마도 럭셔리 아니면 이런 관광 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보통 리오프닝 아니면 이런 경제 회복에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한 사람들이 바로 고소득층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이런 관광 아니면 럭셔리가 가장 아마도 우선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이에 따라 저는 이 CTG 면세점을 토픽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못 썼고 뭐 많이 못 나가셨고 최근에 해외여행을 또 많이 나가기 시작했다고 또 듣기도 했어요. 예, 좀 추가적인 또 뭐 그 투자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네, 이런 해외 여행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번 연도에 이런 그 시내 면세점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내 면세점의 매입으로 통해서 아마도 이런 지위를 공고히 하고 이런 리오프닝의 수혜를 전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이런 코로나 풀리고 이후에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요? 힘든 거요? 네. 사람들이 안 만나니까 결혼도 많이 못했을 것 같고 그쵸 소비 그게 이제 그때 돈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건 어떤 게 네, 있어요? 주류 소비도 많았고 그다음에 소비.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예식장 찾기가 힘들었잖아요. 예식장. 네,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그랬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당연히 예식장 잡으려면 우리가 뭐 사야 되죠? 반지. 주얼리를 사야 합니다. 네, 아마도 이번 연도에 다이아. 자꾸 반짝이는 거.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아마도 이런 신규 수요와 과거의 지연 수요가 맞물려서 이런 주얼리 수요도 아마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CTG 면세점에서 또 그런 것도 많이. 네, 주얼리도 살 수 있죠. 고가니까 또 네, 면세로 사야죠. 최근에 보면은 네. 이 옆에 명동도
살아나고 있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중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여행을 많이 확실히 이전보다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세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중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랑 이제 추가 봉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봉쇄가 가장 중국의 경제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아마도 이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응 방식. 두 번째는 이런 대응 능력, 두 번째는 이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응 능력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총리 기자회견에서 네네. 자기 만약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런 대응 방안을 이미 마련해놨다. 만약 발생할 경우 빨리 조치를 가능하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게 마련하는 그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응 능력은 과거보다는 좀 더 향상된 상황입니다. 네. 그럼 뭐 봉쇄를 더 심하게 하나요? 옛날처럼 아니면 좀 경제를 고려한다 그러면 좀 약하게? 부분 빨리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옛날처럼 심하진 심하지, 네, 아, 그렇게 네.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야 좋겠죠. 좀 뭐 신뢰 문제가 뭐 제기되는 상황에서 뭐 그러면은 향후에는 좀 극단적인 그런 상황의 어떤 리스크까지는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두 번째 포인트도 있는데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될수록 오히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차 감소되는 영향이 있잖아요. 네네. 똑같이 중국에도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중국 소비재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4월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때 꼭 또 한번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멤버로요? 그건 또 네, 논의를 해보시죠.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오늘 마지막 멘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주식 덕 감사합니다.